네, 평촌공고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이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알아봤어요. 원래는 교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한 함수죠. 우리가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늙어가듯이 교류 신호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는 어차피 수학으로 방정식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한번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신호가 시간에 대한 함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알아봤던 거예요.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직각좌표법. 그래서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 크기와 각도를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삼각함수법. 사인 함수냐 코사인 함수나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크기하고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 극좌표법이 있었습니다. 서로 세 가지 복소 표현, 그러니까는 직각좌표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법, 그 다음에 극좌표법은 세 가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나의 신호를 보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교류 신호에 대한 모습만 지금 거의 3시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그 학습 목표, 교류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학습 목표가 지금 3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회로를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오메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그 오메 법칙 V는 이꼴을 IR이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 회로 소조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나 이런 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세 가지의 표현, 네 가지죠. 크게는 시간함수, 그 다음에 복소 평면에 대한 식 또는 삼각함수법 또는 극좌표법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회로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쉽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소 이 교류 부분이 수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수학을 좀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중에서 우리가 수학 쪽에서도 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접근하셔가지고 선생님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 194페이지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복소수를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 다소 수학적인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복소수를 어떻게 연산할 것이냐. 자, 복소수가 뭐였죠? 선생님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기로만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표현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는 겁니다.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는 어떤 줄다리기의 힘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힘의 방향도 중요하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줄다리기가 성립을 하는 거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가한다면 그쪽 방향이 계속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중요한 물리량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것을 벡터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기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기만 중요하죠. 그죠? 질량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에요. 물리량 중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자, 그럼 복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덧셈. 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두 복소수 덧셈의 경우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I1 벡터가 A 플러스 JB라는 벡터가 있고요. 복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I2 복소수가 C 플러스 JD 이런 복소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A하고 C는 실수부죠. 그 다음에 J라고 붙어 있는 것의 뒤에 있는 것은 허수부라 그랬습니다. 이게 허수의 양이죠. B가. 그 다음에 여기 또 J가 붙었으니까 아 얘가 허수축이구나. 그래서 D도 허수부의 허수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두 복소수를 덧셈을 할 때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A하고 C하고 같이 더하고 J하고 JB하고 JD하고 같이 더한다. 굉장히 쉽죠.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과 수학 진도하고 지금 정기 회로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덧셈 굉장히 쉽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우리한테는 말이죠. 이 정기 회로를 계산을 할 때는 결국에는 V는 이꼬로 IR을 적용하려면 뭐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크기도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위상까지 따져주려면 방향도 각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꼭 신호가 하나만 들어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변압기나 이제 어떤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신호가 두 개가 겹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또는 건전지를 뭐 하나 썼는데 건전지는 직류니까요. 교류 발전기를 이렇게 병렬 운전할 때는 두 개의 신호가 합쳐져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두 개의 복소수를 합쳤을 때 그것의 절대값, 크기라는 얘기죠.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끼인각. 갑자기 이제 편각이 나왔습니다. 편각이 끼인각이라는 건데 그 끼인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분의 아크탄젠트로 붙여요. 아크탄젠트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아크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할까? 아크탄젠트 각도를 나타낼 때는 실수 부분에 두 개를 합쳤으니까 실수 부분의 허수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크탄젠트 값은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5페이지에 예제 7번이 있어요. I1 복소수하고 I2 복소수가 이렇게 있을 때 I1 플러스 I2는 얼마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 근데 여기 보면 뭐 J2 J 여기 뭐 2는 좀 잘못된 거죠. 1 플러스 J인데 그럼 허수 성분은 J가 아닌 거죠.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축도 크기가 1이고 허수축도 크기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I1 플러스 I2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여기 2라고 돼 있죠.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의 자체에 오타가 있는 거니까 이 정답이 지금 틀린 거예요. 맞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이거라면 정말 이거라면
이 2가 요 J 아래 첨자 2가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1 플러스 J, 1 플러스 J일 때.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그럼 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2 플러스 J 2로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교재에 대한 예제는 여러분들 등교 수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금 방송 수업으로 했던 내용을 쫙 정리하면서 예제하고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어떤 유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1시간 정도 학습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하고 답이 좀 지금 매칭이 안 돼가지고 잘못 나온 거지. 이 답은 틀린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뺄셈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뺄셈입니다. 자, 복소수의 뺄셈은 쉽죠. 덧셈도 그렇게 쉽게 했는데요. 두 복소수 뺄셈의 경우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빼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빼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크기와 각도를 나타낼 때 두 개의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그 다음에 허수부의 제곱에 제곱근 씌운 게 크기가 되고 세타 끼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에 A-C 실수부죠. 이게 실수부. 그래서 A-C분의 B-D 허수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곱셈이 나와요. 복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복소수의 곱셈 쉽습니다. 그냥 여기 또 오타예요. 원래 I1 복소수 더하기 I2 복소수가 아니죠. 지금 곱셈이죠. 여기 곱셈입니다. 교재가 틀린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요 식은 맞는 겁니다. A 플러스 JB 곱하기 C 플러스 JD는 뭐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JB하고 JD를 곱할 적에는 J가 제곱이 되죠. 그죠? J의 제곱은 복소수의 원칙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D 갑자기 BD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게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방법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위에 거랑 비교할게요. 크기는 당연히 실수의 제곱, 실수 성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 이 크기가 되겠고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것보다 곱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나눗셈을 배울 때 교재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곱셈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쉬운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나눗셈 한번 볼게요. 그럼 자, 나눗셈입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뭐 덧셈과 뺄셈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액복소수를 곱하여 유리화하여 계산한다. 힘들죠. 우리가 복소수 같은 것을 배우다 보면 뭐 공액복소수 또는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 똑같은 거죠. I1 복소수가 A 플러스 JB 그 다음에 I2 복소수가 C 플러스 JB였을 때 나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1을 I1 복소수를 I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 플러스 JD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A 플러스 JB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C 플러스 JD 분모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항에다가 각각 곱해줘요. 그러면 분모는 실수로 나오겠고 분자는 어떻게 실수와 허수가 이렇게 분포된 나뉜 상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 써서 이렇게 지금 식이 나오게 되겠죠.
글씨가 많을 뿐이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보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지금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와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고 예제에서 풀어보시면 뭐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온 벡터의 크기하고 각도를 알아요. 뭐 각도 세타1은 아크탄젠트 a분의 b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2 복소수는 크기하고 세타2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크탄젠트 실수부분의 허수부니까 아크탄젠트 c분의 d가 되겠죠. 그 각도를 나누기를 한다면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 분자에서 분모를 빼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것보다는 얘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아크탄젠트 값을 구해야 돼요. 예, 이 공학을 할 때는 물론 계산기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공학용 계산기 어플 다운받으시면 아크탄젠트 값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값을 각도는 나누기 할 때는 빼는구나. 자, 나누기 할 때는 각도를 뺀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배웠던 곱셈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은 나눗셈을 뺐으니까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복소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직각좌표법, 삼각함수법, 극좌표법이 있고, 자, 오늘 배웠던 사칙연산, 예를 들어서 복소수가 이렇게 있을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우리가 어차피 회로를 해석할 때는 오매 법칙, V는 이꼬르 IR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덧셈하고 뺄셈은 잘 안 해요. 잘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곱셈하고 나눗셈의 형태는 많이 할 겁니다. V는 이꼬르 IR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곱하고 뭐 각도는 곱셈할 때는 더한다.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때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소수의 연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파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각 교류 신호가 들어올 때 소자, 회로 소자,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가 있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소 수학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학습 정리 자체가 막 문자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제를 풀어보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냥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외우시지 마세요. 외우는 거는 뭘 외우면 되냐? 요런 표현 방식이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삼각함수법은 요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극좌표법은 크기와 끼인각, 평각으로 표현하는구나. 요 정도만 외워두시고 이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 전기 회로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 곱셈 때는 나눗셈을 할 때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